1월 7일부터 CS 기간이 있었고, 뭐 다수가 전시 참관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 때문에 CS를 갔다 오게 됐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어떤 걸 보고 왔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봤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CS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지금 영상을 타임랩스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CS를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도시 안에 굉장히 큰 호텔들도 많이 있고, 그 안에 LBCC라고 부르는데, 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라고 부르는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시관 규모가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엑스 한 3개, 4개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그 넓은 지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600개 정도 기업, 그리고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방문객, 등록한 방문객이겠죠. 한 14만 명 정도 되니까 우측에 있는 것도 틀어주시면, 그 14만 명 정도가 한 3일, 4일 정도의 그 전시관을 둘러보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기도 하고요. 그 넓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시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CS 안에 있는 전시관들의 그냥 관람객들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연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둘러보는 것만 해도 아주 피로도가 좀 많이 올라갈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CS가 주로 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회로 동작을 했었습니다만, 한 4, 5년 정도 전부터는 유레카 파크라고 부르는, 이것도 영상 틀어주시면, 그 스타트업들이나 신생기업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전시 참가를 합니다만, 국내의 여러 가지 창업지원센터나 코트라,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CS라고 하는 네임밸류 때문에 관할 내에 있는 기업들 지원을 해서 전시 참관을 독려를 하거든요. 요 유레카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부스도 많고, 한국 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C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전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BCC라고 부르는 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요 유레카관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안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외에도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아리아라고 하는 호텔에서 C스페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이쪽은 이제 미디어나 광고, 컨텐츠 이런 쪽을 전시를 하는 곳입니다. 사실 뭐 제 업무로 놓고 보면 저 C스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쪽 내용이 훨씬 더 관련성이 많은데 갈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마 기사로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뭐 페리스 힐튼이 와서 발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언맨 나왔던 주인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1월 달에 벌어지는 전시회에 뭐 이목을 좀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전체적인 CS 2025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저희가 살펴봤던 이제 올해 CS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뭐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시사점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한 장으로 CS 2025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하고 규모가 어땠는지를 요약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6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그 4,600개 정도의 전시관을 물리적으로 3일 사이에 돌아보는 게 힘드니까 저 전시 기간을 좀 늘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 해에 CES 전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맘먹고 전시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다 둘러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시됐던 내지는 뭐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그 기관이나 개인이 이 내용을 보고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올해 CES는 특징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약간 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사 위로 중심으로 좀 보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600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CES에 이게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은 매년 이제 CS가 개최되기 전년도 한 7, 8개월 정도 전부터 기업들이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출품을 하겠다라고 먼저 서밋을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그 제품들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따져서 상을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있고 또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약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한 50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국내 기업, 국내에서 그 수상을 한 게 한 216개 정도 되니까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상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이 상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그 앞서 잠깐 이렇게 타임레스로 영상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전시관에서 일반 관람객들이 여러 가지 부스를 볼 때 사실 뭘 봐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이노베이션 어워드 상을 받았다라고 마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눈여겨보는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을 좀 팔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CS에 참여를 하는데 그네들한테 자기네들 기술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 이노베이션 어워드 상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몇 년 기간 동안에 이노베이션 어워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CS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지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컴덱스라고 하는 전시도 있었고 몇 가지의 전시들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지금 이제 CTA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사실 이 CS 행사는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민간이 그냥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라고 부르는 북미 시장에서 그것도 1월달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초에 업무 계획 같은 걸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근데 그 앞단에서 전기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 중에 올해는 뭐 예를 들어 삼성이 어떤 방향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내지는 뭐 중국에 있는 어떤 TCL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방향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자기네들 이미지나 아니면 자기네들 전략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CS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큰 기업들이 이 안에 남아서 사실 CS 전시에 가보면요. 일반 관람객들이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부스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가서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직접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같이 협업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하고도 활발하게 그런 그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상징적으로 이런 전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하고 25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은 한 14만 명 정도에 육박했는데 올해는 통계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자료로는 한 14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됐다라고 어나운스를 했고 참가 기관도 한 7% 정도가 늘어나서 한 4,600개 정도. 근데 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을 갔었거든요, CS를. 전체적으로 횟수를 따지면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제 느낌으로는 많이 줄었거든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복잡도를 보면 몇 년 전에는 그 전시관 앞에 차를 세울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보행도 그렇고 밀집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큰 전시에 참여를 하고 있는 큰 기업들이 CS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유레카관에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 기업들이 CS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전시였습니다. 그 주요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뭐 주요국별로 이렇게 장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미국이 개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이 많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버라이존, 뭐 캐터필러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중국도 BYD부터 시작해서 하이센스, TCL, 뭐 화웨이는 안 보이죠. 우리나라 기업도 뭐 삼성, SK, LG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개의 국가가 뭐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대만이라든가 캐나다, 일본, 프랑스, 뭐 독일 이런 국가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시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 미국에 지금 엔비디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CS에서 엔비디아가 아주 큰 규모의 무슨 전시를 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그냥 오프닝 데이 같은 걸 하고요. 이 CES에서는 엔비디아의 섹션 중에서 CES의 성격에 맞는 일부분만을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해는 젠슨왕이라고 하는 IT계에 거의 셀럽처럼 돼버린 사람이 키노트 발표를 하고 이슈를 좀 몰이를 한 게 있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뭐 MS나 뭐 엔비디아나 또 다른 뭐 어도비나 이런 회사들이 아주 큰 규모로 CES에 전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격에 맞는 것만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뭐 BYD나 하이센스, TCL 이런 가전, BYD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 그룹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다 들고 나온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셀링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만 좀 한정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이나 뭐 SK, LG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 내지는 종합 가전사 내지는 전기전자에 관련된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큰 규모로 전시 참여를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큰 규모로 전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 담았었어요. 내년에는 다시 또 전시를 크게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자사의 판단에 따라서 전시 참여를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반면 이제 뭐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은 왜 이렇게 규모가 작나? 모르겠습니다. 일본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지금 삼성관이 소니관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전사의 큰 기업들이 CES에 주로 좀 참여를 했었었는데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어있는 상태고 그 외에 이제 국가들은 좀 뭐라 그럴까 집중적으로 내가 주력하려고 하는 기업들만 전시 참여를 하고 있는 특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뭐 로레알 화장품 회사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코스메틱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색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뭐 미러를 만든다거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산업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CES에 전면적으로 좀 부상을 한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디어라고 하는 농기구를 만드는 그 회사들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이라든가 AI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CES에 전시 참여를 하는 것들도 아주 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뭐 애플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말고는 이제 그네들이 판단이고요. 다 선수들이 나와 있는 데서 또 하나의 선수가 나오면 잘 돋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애플은 그냥 5월 달에 WWDC라고 하는 자사에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뭔가 어나운스를 해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뭐 테슬라도 배터리데이라고 하는 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벤츠도 있고 다 있는 CES에 테슬라가 들고 나올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반면 그 몇 년 전에는 테슬라가 재밌는 일도 했었었는데 라스베가스 내 하이퍼루프라고 이렇게 지하에 있는 터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일정 구간을 좀 다니는. CES 기간 동안에 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그 하이퍼루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체험 같은 것을 이벤트를 해요. 그럼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CES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는 다 테슬라가 CES에서 뭔가를 한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그런 효과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전원 기술을 볼 때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하나의 기술이 한 해 연도에 일정 기간 동안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각광을 받았다가 사그라지고 이런 그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내용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한 22년도 정도부터 25년까지 CES에서 주요하게 좀 다뤄졌던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타이틀도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요. 그때는 이제 뭐 운송이라든가 뭐 우주, 스페이스테크 같은 키워드들도 좀 이슈가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뭐 지속 가능한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좀 부상이 좀 됐었던 해였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뭐 그전에도 AI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CES 같은 경우에는 뭐 AI 일상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주 많이 회자가 됐었고 작년엔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 생성형 AI 내지는 AI에 대한 놀라운 성능이 내년도쯤 되면 거의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쓰여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작년 CES에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CES를 볼 때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영역까지 AI가 침투해 있고 어떤 형태로 AI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했었던 좀 주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AX 시대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있고요. AI도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AI 그 자체,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영역에서 뭐 에이전트나 온디바이스나 AI 반도체에 대한 양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또 반면 이제 AI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AI가 적용되는 뭐 컨텐츠나 미디어 영역 내지는 트윈 영역에서 AI가 쓰는 가상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나, 그다음에 올해는 뭐 키워드로만 놓고 보면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도 차량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빌리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 헬스테크 뭐 이런 키워드를 썼었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나 메디컬 분야를 다 포함해서 그 미국은 그 에이지테크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연령층 전반에 걸쳐서 건강관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언급이 된 게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CES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램 같은 거 안내하면서 양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올해 CES에서도 양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까보니 양자에 대한 좀 실질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었고, 미래 기술처럼 마치 22년도에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래의 유망한 기술로 양자 기술을 CTA에서 좀 띄우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CES를 보실 때 대부분 전시를 생각하십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넓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부스, 전시 부스나 화려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전시 참관하시는 분들이 그 전시 부스를 주로 둘러보시죠. 근데 그거 외에도 한 500개,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작은 컨퍼런스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좀 유명한 회사의 대표들이 키노트 발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은 미디어데이라고 해서 자사의 솔루션 같은 것들을 별도의 미디어를 좀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하는 세션들이 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그런 컨퍼런스 말고 키노트들 중에서도 조금 눈길을 좀 받았던 그런 키노트들만 좀 추출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젠순왕이 올해 CES에서 키노트를 발표한다고 해서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올해 CES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은 다 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내에 그 호텔들이 쭉 있는 거리에 제일 끝에 있는 호텔이 만달레이 베이 호텔이라고 제일 끝에 아주 큰 규모의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컨퍼런스 룸에서 젠순왕이 키노트를 했는데, 뭐 입장권을 따로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오는 선착순대로 입장을 시켰기 때문에 2시간 전에 이미 입장 계획을 다 채울 만큼 굉장히 많은 미디어하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의 관심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젠순왕이 이 키노트 동안에 이제 블랙 아키텍처를 채용한 지포스라고 하는 5090에 관련되어 있는 자사의 PC용 GPU를 공개를 했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피지컬 AI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툴도 발표를 해서 이제까지의 AI 흐름하고 이 이후에 AI가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약간 좀 선점을 하기 위한 포섭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미 뭐 솔루션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 시대로 그 GPU 기반 내지는 AI 기반의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를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뭐 델타에서 저런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이제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체험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웨이모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들도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일본 기업들이 CES에서
전시 비중을 그렇게 크게 안 가져갔었는데 올해는 조금은 적극성이 더 훨씬 커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파나소닉 CEO가 저런 키노트도 발표를 하고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기에 뭐 들으시는 분들도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 생각해보면 뭐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TV, 뭐 카메라, 그다음에 워크맨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전시관에 가보면 뭐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다른 각도에서 미래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뭐 CS 전반적인 개요라고 하면 저희가 살펴봤던 이제 주변 키워드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CS 기간 동안에도 같이 둘러보신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었고 그다음에 CS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도 또 모여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논의를 좀 해봤었는데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AI 얘기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AI를 중심에 두고 이 AI 그 자체로서 가져야 되는 기술적인 카테고리를 뭐 에이전틱 AI에 관련되어 있는 한 덩어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고려를 한 온디바이스 영역에서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이 AI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한 뭐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들이 무엇보다도 많이 좀 부각이 됐던 특징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AI는 AI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갖긴 하겠습니다만 얘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지가 산업적인 임팩트는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는 컨텐츠 미디어로 카테고리를 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할 때는 가상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여기에 뭐 컨텐츠 미디어는 물론이고 뭐 트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다 공간 컴퓨팅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컨텐츠 그 자체에서 AI가 쓰이는 영역들도 좀 주요하게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키워드가 아닌가.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공간 컴퓨팅, 피지컬 AI를 고려를 한, 감안을 한 공간 컴퓨팅이 앞으로의 기술 그 키워드에서 좀 크게 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대체적으로 공감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그 AI 기술이 쓰이는 부분들은 이제 뭐 디스플레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기계에 어떻게 실장이 돼서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하고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SDX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나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아니면 AI가 이렇게 깊숙하게 침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AI 디파인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들도 많았습니다. 뭐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의 기계적인 장치 외에도 뭐 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폭넓게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이지테크, 헬스케어를 포함한 에이지테크 분야에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작은 기업들이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다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도 좀 그 관련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 체계라든가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동작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고령화를 대비를 한 내지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져 가고 그런 것을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접목을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전체 그 4,600개 정도의 전시에서 전시됐던 내용들을 카테고리별로 좀 구분해 놓고 보면 이 에이지테크 내지는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랭킹에 한 서너 번째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볼륨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에너지전하고 양자 기술이라고는 두 가지를 좀 더 배치해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CTA에서 미래 기술로 키워드를 좀 던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단위 기술을 바라보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AI 반도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AI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좀 계기가
됐었던 전시였었습니다.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의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는 뭐 인공지능은 에이전틱 AI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가전을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는 이제 저희가 뭐 리모컨으로 아니면 보이스로 어떤 가전에다가 커맨드를 내리고 그 커맨드를 받았던 가전이 응답하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만 전달해주면 가전들끼리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좀 더운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면 냉장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에어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가습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기기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상호 간의 컨트롤을 하게끔 하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에이전틱 AI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 있는 하나의 허브를 통해서 어떤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진화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에이전틱 AI가 1차적으로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침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나 모빌리티에 저런 에이전틱 기능이 탑재돼서 저희가 이제 기계하고 대화하고 기계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CES에서 실제로 전시에 전수왕이 피지컬 AI를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중국의 유니티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형태 로봇을 보여준 게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제 기술이 뛰어난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서 있기도 하고요. 운영자가 이렇게 밀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저걸 어디다 갖다 쓰지? 라는 뭐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접목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침투를 해서 기술 고도화를 시킨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계와 대화를 하고 기계 간의 인터랙션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뭐 제품 전시, 서비스 이런 걸 몇 가지를 좀 넣어놨긴 했습니다만,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어떤 전시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거고,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좀 보여줬는지를 좀 대표적으로 화면상에 좀 올려놓은 거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시들이 있는 것은 앞서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가전이지 않습니까? 냉장고, 세탁기 모든 걸 다 파는. 그러니까 사용자를 자기네들 솔루션 안에다 다 악인을 시키려면 동일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결성을 좀 강조하는 것들이 좀 주요하게 전시가 됐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웅진의 싱크빅 북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책의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받은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기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태블릿 앞에서 책을 보면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책을 인식을 해서 그 태블릿 안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애니메틱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효과를 좀 잘 주는, 근데 그것을 책 내용이랑 잘 결합되게끔 보여줘서 흥미를 좀 극대화시키는 교육용으로 아주 쓰기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놔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중간 하단에 있는 것처럼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제 무드 미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울형 형태의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인베드 돼서 앞에 서 있는 사용자들의 뭐 피부톤 같은 걸 다 읽어낸다거나 그 사람의 기분 상태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제품을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얘기도 작년 CES에서 온디바이스 얘기의 키워드가 좀 단추가 좀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만큼 진화되고 나니 그러면 이 AI가 클라우드나 엣지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단말이 직접 들어가서 단말 안에서 동작하는 온디바이스가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작년 CES에서 나왔던 하나의 결과였었는데, 그렇다면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올해 온디바이스 AI가 착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사실 있었고요. 몇 가지
결과들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생각만큼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주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AI가 쓰이기 위한 전제 조건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들은 아주 많은 편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이 온디바이스 AI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온프리미스 형태의 온디바이스 AI 솔루션들도 좀 보였었고, 그 온디바이스 AI를 동작시키기 위한 저전력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반도체가 뭐 CES에서 많이 전시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결과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매개 변수를 축소시킨다거나 뭐 추론 압축을 최적화시킨다거나 알고리즘을 최적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해결을 해야 될 주요한 그 기술적인 키워드라고 보여지고요. 왜 온디바이스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뽑아내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 뭐 계신 분도 그렇습니다만 좋은 답을 주긴 하는데 과연 서버에서 응답을 해주는 저 AI를 다 믿고 내 모든 정보를 다 넘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기기에서 독립적으로 이 안에서만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래에도 온디바이스에 관련돼서는 좀 유망한 산업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이 많이 좀 보였었는데 레귤러스라고 하는 모빌리티에서 나온 그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3와트 정도에서 10톱스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반도체로 상을 받았던 내용들이고, 중간에 있는 페르소나 AI도 기업이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없이 그냥 GPU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CPU 환경 내에서도 기업이 쓸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솔루션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퀄컴은 사실 퀄컴은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설계 회사입니다. 근데 퀄컴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걸로 PC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의 이제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다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좀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도 할 수 있었고요. 우측에 TCL의 저런 그 아이미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것도 휴머노이드 그 로봇 펫 같은 겁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LG하고 삼성은 그 가정내에서 쓸 수 있는 달리 같은 로봇 같은 거 보여줬었거든요. 중국 기업이 비슷하게 카피를 합니다. 올해는 저렇게 생긴, 다른 사람들은 귀엽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귀여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긴 로봇을 여러 가지 크기에 여러 가지 타입으로 다양하게 좀 전시를 했었고, 삼성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로봇을 CES 몇 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거 언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결국에는 상용화를 안 했거든요. 내년에 혹시 어떤 분이 또 CES 가신다고 하면 저 제품을 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컨셉으로 이런 부분들로 가져간다라고 제시할 뿐인 것이, 저런 컨셉 제품들이 실제 제품으로 판매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얘기는 뭐 블랙엘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엔비디아가 단순히 그냥 그 현재 쿠다를 기반으로 한 뭐 생성형 AI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다, 이걸 넘어서서 거의 모든 영역에 그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침투를 하려고 하는 좀 비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였던 뭐 그런 특성들이 좀 있었고요. 당연히 엔비디아에 있는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이겠죠. 이 외에도 뭐 글로벌 기업들, AMD나 뭐 구글이나 인텔 각각 학습용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과 같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계속 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그 강력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만 좋다고 해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인텔이나 AMD에서 나온 반도체가 그 시장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저런 큰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형태로 계속 시장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이 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런 AI를 쓰기 위한 추론용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경쟁을 좀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은 사실 뭐 학습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건들이 좀 덜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이제 국내 기업들은 우측에 있는 시장에 좀 더 좀 많이 침투를 해 있고 거기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순왕이 키노트 발표를 하고
그 뒷부분에서도 조금 언급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별도의 전시관 같은 걸 따로 꾸려서 엔비디아 관련된 솔루션들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 안에 블랙엘 아키텍처가 그 블랙엘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용 엔비디아 GB200도 보여줬었고 RTX 50 시리즈도 보여줬었고 사실 뭐 올해 CES에서 그 AI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쪽 솔루션들이 가장 크게 각광을 좀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차량용 토르나 도요타하고 협력하고 있는 오린을 대체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좀 많이 그 비전들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피지컬 AI를 위한 개발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거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플랫폼들을 발표를 함으로써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인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는 뭐 상상력을 많이 좀 자극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제품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 있는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레귤러스 제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SK 같은 경우는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전시 양상이 좀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AI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전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그 SK에서 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다 보였었는데 올해는 처음에 전시장을 들어갈 때 이게 LG 전시장을 잘못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사실 SK는 디스플레이를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그 자사의 AI 팜 내지는 AI 솔루션들을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전시관을 구성을 했었고 그 안에서도 전시관의 한 반절 이상을 그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자사들의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벡스도 그 국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만 작년에도 AI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라고 해서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서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전시 규모를 훨씬 더 키워서 여러 가지 좀 가시적인 성과들도 좀 보여줘서 이 시장이 경쟁이 좀 치열하고 뭐 국내가 좀 밀린다라는 인식도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AI 그 자체에 대한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런 AI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지 어떤 식으로 각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융합, 로봇, 모빌리티, 에이지텍 네 가지 정도 영역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의 가상융합은 컨텐츠 미디어를 포함한 그리고 공간 컴퓨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평면에서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그렇게 빠져나온 것이 어떤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지를 좀 도전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시도들이 확인되는 전제였다고 보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뭐 소니 XR, 링반테크의 로키드, 뭐 아마존 에코프레임 이런 그 AR 글래스, 그다음에 뭐 HMD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국내의 산업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저런 그 AR 글래스와 같은 폼팩터가 있어야 관련된 시장들이 동반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게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정도의 그룹 그 기업 규모가 아니면 쉽사리 투자하기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제조라고 하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TCL도 만들고요, 하이센스도 만들고 뭐 링반테크라고 하는 저런 작은 기업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조악합니다. 조악하다기보다는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저걸 갖고 쓸 수 있겠냐 그러면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저런 그 AR 글래스 같은 걸 이용해서 누군가는 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저걸 통해서 좀 유의미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좀 시프트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국내에는 저런 그 AR 글래스 같은 디바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의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간 컴퓨팅을 포함한 컨텐츠 미디어 분야의 기술 발전에 좀 허들로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소니 XR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 콘솔 게임에 막대한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그 게임기를 바탕으로 여기에 몰입감을 주는 HMD를 계속해서 진화를 좀 시키고 있고요. 좀 유의미한 변화는 작년에 지멘스하고 손을 잡아서
소니에서 만드는 HMD를 게임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끔 좀 커스터마이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발표를 했었고, 올해는 지멘스 부스에서도, 소니 부스에서도 좀 저렇게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아마존 에코프레임은 저거 디스플레이 없는 겁니다. 메타에서 나오는 사운드만 나오는, 카메라만 달려 있는 건데, 여전히 이제 시각적으로 그 글래스 안에다가 어떤 영상을 미치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사운드로 듣게끔 하고 카메라 정도의 인터페이스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용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 이 시장은 피지컬 AI나 공간 컴퓨팅에 연결돼서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는 뒷부분에서도 전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말씀드리긴 할 텐데, 소니도 TV 만듭니다. 그리고 가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 많이 만들고요. 근데 올해 CES에서 소니는 TV 아예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컨텐츠하고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전시를 했었고, 혼다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자사의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진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좀 크게 형성된다고 하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강력한 선두주 그룹으로 좀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삼성 C랩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내에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작은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직원 내부가 스타트업을 하거나 외부에서 만들어서 삼성 C랩에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유레카 파크라고 하는 전시관에 가면 별도의 이제 삼성 C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전시 부스가 한 10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재밌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몇 가지 키워드만 주면 이런 광고판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솔루션들 전시가 됐었습니다. 중간에는 롯데의 칼리바스라고 메타버스 기반의 쇼핑몰 같은 걸 하겠다라고, 여기도 지금 한 3, 4년 정도 걸쳐서 계속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서 이쪽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좀 냉정하게 본다고 하면 저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어쨌든 CES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이 안에 내용을 볼 때 한국에서 저런 좀 큰 규모의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가운데 있는 물체를 비전만 가지고 3D 모델을 추출하게끔 하는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전시를 하는 거였는데, 저렇게 모델링을 하는 기술 외에도 버추얼 프로덕션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소니에서 좀 중점적으로 전시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의 에코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전시가 됐었고, 르마테크에서 나온 로키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글래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아직은 화재 1위라든가 품질 수준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AR 기반의 글래스들이 좀 보이고 있었고요.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기술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짜이즈, 독일에 있는 짜이즈에 있는 솔루션들을 현대모비스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저희가 차량에 보면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속도가 나오고 우측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이는 이 영역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제 속도는 얼마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앞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시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밑에 있는 클러스터를 다 위로 옮기면 그 앞에 있는 전면 유리 부분을 윈드실드라고 부르는데요. 저기 윈드실드 하단에다가 차량의 클러스터에 보이는 모든 정보를 다 보일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이제 운전자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안정성이 좀 확보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겠죠.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짜이즈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HOA라고 홀로그래픽 기술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인데,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투명한 소재를 붙여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증강돼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에 오버레이 되는 기술들이었고요. 현대모비스에서 저걸 이제 실험적으로 차량에 좀 탑재를 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니 한 28년 정도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밑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진화하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한 28년 정도 되면
자율주행 레벨 한 3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 그 3라고 하면 운전자가 여전히 전방 주시를 하긴 해야지만 핸들을 이렇게 쥐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덜해지는 그런 정도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기술을 좀 실제 상용화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분야가 뭐 언급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AI가 나오고 작년에 AI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올해 CES에서는 로봇이라는 얘기를 하고 로봇에 AI가 붙으면 양상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로봇이라고 하는 거에 AI가 붙어서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지는 한 1년쯤 정도 지난 후에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보여줬던 것은 이제 1번 인간처럼 일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타이틀 밑에 있는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기업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저기에 뭐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들어갔는지 배터리는 뭘 썼는지 기술이 뭐가 적용됐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냥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형태의 로봇이었고 그 로봇의 중심을 잡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데모를 했었고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측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뭐 보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간하고 어떤 인간으로부터 보이스로 커맨드를 받아서 그 커맨드를 이해한 다음에 해당 물건을 잡아서 준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잡는 그리퍼라고 하는 로봇 팔이 소재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세게 잡아도 되고 명암 같은 것은 세게 잡으면 구겨질 거지 않습니까? 소재를 인식을 해서 좀 이렇게 강성이 좀 떨어지는 물건들은 좀 살짝 잡는다거나 그런 제품들이 CS 전체 부스 중에 여러 군데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선의 키노트에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서 로봇의 챗GPT 순간이 오고 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크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피지컬 AI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좀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상당히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릴 때 올해 CES에서 엔비디아나 아니면 전시상황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았다고 했던 것처럼 CES는 공식적으로는 LVCC라고 하는 전시 공간, 뭐 사우스홀, 웨스트홀, 노스홀 이런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LVCC 옆에 그 새로 생긴 호텔의 4층에 엔비디아가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따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전시 참여 안 하면서 CES 효과를 톡톡히 보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의 그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여기 지금 유니티 로봇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뭐 데이터 센터용 그 블랙엘 아키텍처도 확인할 수 있었고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규모로 올해 CES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로봇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요. 저런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보여졌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 부스가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도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 안 하고 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CES에서 상을 받은 건데 그리퍼만 만들고 로봇 팔만 만드는 건데 소재에 따라서 강도를 좀 다르게 해서 좀 정교하게 물건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 그리퍼 기술만 가지고 좀 상을 받은 거였고, 우측은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유해한 성분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을 하는, 뭐 인천공항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패트롤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시랩에 있는 콜이라고 하는 것들도 위험 신호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은 대부분 다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한 이후에 시장성을 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상용화 되거나 팔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중국은 이것도 많이 회자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로봇 청소기인데 팔이 이렇게 있어서 양말 다른 데 두면 양말만 들어가지고 다시 양말통에 넣는 그런 로봇. 저 과연 쓸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뭔가가 좀 진화하고 있다. 조금 더 지나면 저 동그란 로봇 청소기가 로봇으로 변해가지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지형기물에 상관없이 잔디깎기 하는 이것도 다 중국 제품이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은 수영장 무게를 가지고 수영장 아래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질들을 청소하는 로봇.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훨씬 더 제품군이 좀 다양하고요. 제조라고 하는 탄탄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도 몇 년 전부터 CS 전시관의 상당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좀 변화가 좀 감지됐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CS에 현대, 기아 자동차 전시 안 나왔고요. 벤츠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들도 CS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벤츠도 나오고 현대기아도 나오면서 차들이 CS 나와서 뭘 하지? 전기차 이슈가 좀 많이 생길 때, 그때 글로벌 카 메이커들은 대부분 다 전장 클러스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벤츠도 안 나오고 현대기아도 안 나오면서 어찌 생각해보면 보여줄 게 별로 없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생각만큼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시장에 안착되는 것들이 좀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래서 한 템포씩 좀 쉬어가는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농기계를 만드는 존 디어라고 하는 자율주행 트럭, 이건 여전히 큰 규모로 전시를 했었고 퍼블릭 전시를 한 건 아닙니다만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하는 웨이모의 로봇택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올해 CES에 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중국의 BYD 자동차 레벨 3에 해당하는 것들도 전시를 해서 중국 기업의 차량 쪽의 시장, 전기차 쪽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 부스에 갔을 때 존 디어 쪽은 안내를 좀 받아서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것을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농기계의 AI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비전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누가 만들까, 누가 연구 개발을 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 IT 엔지니어가 한 1000명 정도 된답니다. 다 내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색깔 자체를 전통적인 농기계를 만드는 데서 완전히 디지털이 기반으로 된 또 다른 회사로 좀 탈바꿈하려고 하는, 저는 외주를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부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걸로. 그러니까 레거시 산업에 있는 부분들, 레거시 산업의 주체들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변화를 좀 굉장히 능동적으로 흡수를 해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저런 오프로드에서 저게 과수원 같은 데서 경작했던 것들을 수평을 다 유지를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자율주행 오프로드 이동체 모빌리티 체인데, 저런 것들도 전시에서 상도 받았었고요. 저희가 직접 전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살펴봤는데 완성도라든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모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좀 의미 있는 것은 웨이모가 이제까지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를 할 때 제규어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 아이오닉 5에다가 웨이모 솔루션들을 탑재를 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시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하고요. 중국에 있는 지커라고 하는 회사 차량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봇택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이 이제 웨이모하고 테슬라 두 회사의 경쟁 구도로 실제 상용화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지테크, 헬스테크를 포함을 해서 에이지테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범위가 워낙 넓어서요. 이게 특정하게 이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큰 차이는 과거의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은 어떤 특정한 질환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당뇨를 관리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만든다거나 심장 박동을 유지시켜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제품들이 CES에 보여지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토탈 케어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 하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거울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혈압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당뇨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물론 비전만 가지고 혈압도 알고 당뇨도 알고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근데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서 추출했던 정보를 밑바탕으로 해서 비전으로 추출했던 정보를 결합을 시키면 실제로 측정한 거에 거의 근사한 정도의 리저트를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고 그네들은 주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가정 내에서 쓰는 이런 미러 하나만 가지고도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다 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습관으로 체화가 되면 이 헬스케어 역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에 좀 락인되는 그런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측에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력 보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제품의 형태들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라든가 건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이거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을 훨씬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도 있고 시장 개척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디프렌드나 세라젬 이런 전시관 좀 큰 규모로 돼 있고요. 약간 로보캅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외국에서는 그런 제품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바디프렌드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고 체험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 좋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단초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도 보시에서 있는 저기 프로토타입일지 실제 제품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기 침대인데요. 저 위에 센서에 카메라가 좀 달려 있고 저 카메라 가지고 이제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다 보는 거죠. 애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뭐 용변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애가 기분이 나쁜지 그것까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특정한 아이의 상태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케어를 다 하는 형태의 접근을 좀 하고 있다는 거고, 중간에 있는 뭐 에이슬립 같은 회사 국내 스타트업인데 저 회사는 이제 강조하는 게 슬립 모니터링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뭐 침대에다가도 제공하고 가자에다가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쪽이랑 슬립 모니터링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교환해서 비즈니스를 좀 해나가는 걸로 전략을 좀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AI의 본질적인 부분들, AI가 적용되는 부분들이라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에너지 전환하고 양자에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의 트랙으로 조금 더 언급을 드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CES에서 가장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AI가 정말 퍼포먼스가 좋은데, 그래서 여기도 쓰고 더 고도화해야 되지, 뭐 AGI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전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AI를 많이 쓰게 되면 AI가 동작할 때 필요한 에너지 전력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국가 총량이나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어디선가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될 텐데, 큰 기업들은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그럼 에너지 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어떻게 에너지의 플로우를 매니지먼트 하는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몇 군데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았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저 워크맨 만들려고 회사인데 저 회사가 CO2를 어떻게 포집할 것인지, 배터리를 어떻게 리사이클링 할 것인지, 태양광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컨셉을 제공하는 식으로 컨셉에 대한 그 자세히 비전을 제시하는 식으로 전시관을 꾸미기도 했었고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시관을 통해서 많이 좀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일본 기업이 약간 좀 애티튜드가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CS 가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시 자체가 화려합니다. 대충 만드는 데도 있고요. 잘 만드는 데도 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본 기업 부스가 그냥 대충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전시관이 아니었었습니다. 밖에다 월을 이렇게 둬서 이렇게 줄을 서서 그 안에만 안에 들어가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구나. 근데 그게 단순히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뭐 소니도 마찬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그런 양상을 좀 보인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껏 디지털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을 하고 중국의 경제는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어떻게 격차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정작 일본은 한참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거나 일본은 여전히 팩시밀리를 쓰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전시관을 통해서 좀 보여준다고 하면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큰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 쪽 상황들도 좀 살펴볼 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반면 저희가 뭐 ICT R&D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래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미래 기술들이 실제 동작하게끔 하는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플로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고민이 좀 덜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다시 좀 각성하게 좀 된 계기였었습니다. 이걸 SK 전시에 있었던 이제 글래스 유리기판에 대한 솔루션들이었는데요. 뭐 인텔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미래의 그 발열을 좀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미래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유리기판에 대한 근데 안타깝다기보다는 이 기술은 SK 기술이긴 합니다만 SK는 미국 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냉각 솔루션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좀 전시가 되고 있었고요. 이 액체 냉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SK뿐만 아니라 몇 군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들도 전시가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뭐 국내 기업입니다만 저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뭐 수소를 생산하는 솔루션들이라든가 태양광으로만 동작하는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화학물을 사용하지 않고 뭐 물에 대한 정화 솔루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레카관에 가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지원을 하는 스타트업들도 꽤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물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들을 지원을 했었고 거기서 나온 솔루션들 국내 수자원공사는 댐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댐에 있는 그 오물 같은 것들 수집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CS 전시를 했었고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전시물들도 꾸준하게 좀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뭐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성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양자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CPA에서 올해 CES에서 양자 기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2020년에 IBM 양자 컴퓨터를 CES 전시를 했었거든요. 금빛 찬란한 양자 컴퓨터가 전시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사진 찍느라고 부세통을 이뤘던 기억이 있는데 뭐 IBM의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 올해 CES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양자 기술이 미래 기술로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라고 하는 화두를 좀 던졌었고 실제 프로그램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양자 섹션이 따로 신설이 되고 관련되어 있는 컨퍼런스 정도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좀 제시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이제 올해 CES에서도 좀 뉴스가 됐던 건데 전순왕이 키노트 하고 난 다음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양자 기술 앞으로 한 15년, 30년쯤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이 한바탕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그 현재의 주요한 플레이어하고 그다음에 미래 나올 기술 간에 뭐 서로 진위 여부를 좀 경쟁하는 뭐 그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팅 발전하고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비전들을 전문가들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 프로그램 정도가 관련해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언급드렸던 것처럼 4,600개 정도의 전시관 14만 명 정도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공통된 시사점을 뽑아내는 것은 이건 약간은 넌센스인 거고요. 저희가 미리 AI를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R&D에 대한 기획 그리고 뭐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간 내에서 올해 CES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본 시사점입니다. 일단 에이전틱 AI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의 그 진화 그리고 AI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러 부분들에서 시도가 되면서 이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어떤 결과 목적치를 향해서 가는 에이전틱 AI 관련돼서는 훨씬 더 많은 시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순 태스크 수행을 넘어서서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간의 연결성 이런 부분들이 R&D에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올해 CES에서 제일 큰 화두가 됐던 피지컬 AI 이 부분들은 이제 좀 묵직한 형태의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지는 학습을 통해서 물리 현상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있었는데 AI 진화가 그 부분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로봇의 실장이 되거나 여러 가지 모빌리티의 실장이 돼서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가장 큰 스테이크 홀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사실 피지컬 AI는 엔비디아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요, 이 이전에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 하고 있는 월드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이 피지컬 AI에 관련되어 있는 내지는 피지컬 인텔리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치열하게 경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AI가 이제 단순히 이게 될까라는 의심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안 쓸 수는 없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 이 AI 생태계 내에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그걸 이제 통칭해서 AX라고 보자면 온디바이스나 온프리미스 AI가 실질적으로 어댑트 되기가 되게 용이한 포맷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통한 인공지능을 내재화하는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라든가 제한된 환경 내에서도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게끔 AI 자체에 대한 성능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전력화라든가 경량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산업 현장에서만 AI를 쓰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들어온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봇 청소기가 팔을 꺼내서 양발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약간 좀 이질적이고 거부감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많이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워지게끔 요즘 되게 로봇 청소기 하나씩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그 집에 그거 있는 거 되게 이상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되는 데까지 한 2, 3년 정도에 맞게 시간이 안 걸렸다. 그러면 그런 로봇 청소기가 그 다음 단계의 기능을 하는 것도 지금은 이상하겠지만 걔가 당연하거나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상으로 AI가 침투돼서 로봇에 탑재돼서 침투되는 것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AI의 쓰임새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저기 상단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캐치프레이즈 정도라도 이 AI를 진화시켜야 되는데 결국엔 사람을 위한 AI로 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 사람의 편의성이라든가 편의성을 위한 내지는 안전성을 위한 AI 포월 정도의 개념을 두고 기술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일 경쟁 구도의 변화가 좀 있지 않나. 우리나라 올해 CS 이후에 언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도 많고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전체적인 논조는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LG라고 하는 CS의 가장 큰 전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제품을 보여줬다 이 얘기보다는 약간은 우려 내지는 경계하는 논조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반면 이제 중국은 어떤 언론 기사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회사가 삼성이나 LG가 그 CS에서 신제품을 전시에도 안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내놓으면 1년 후에 똑같은 것이 중국 업체가 나오니 이걸 고생을 우리가 다 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최고 제품들은 밖에다 공개해서 보내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그 TCL이나 하이센스 저주관을 가보면 여전히 삼성, LG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제품을 모방하기도 하는데 컨셉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모방의 단계를 좀 넘어서서 자신들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로 가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 좀 위기감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한참 아래이거나 저희들은 안 돼 이런 식의 좀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방향 전환이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일본이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의 숙제를 놓고 보면 언급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들 참여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트라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는 진흥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저런 스타트업 쪽에 전시를 하고 있는 그 작은 기업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큰 규모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연결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유지를 시켜 나갈 건지 지속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유의미했던 그 내용은 그 삼성의 C랩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유력학관에 딱 들어가니 앞부분에 현대기아에서 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그 뒷부분에 LG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전시관도 있었고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것처럼 현대기아도 작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LG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의 제품군에 기술군에 포함이 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데 대학이나 뭐 테크노파크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력학관이 그 LBCC라고 하는 메인 전시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력학관에 대한 관심을 이제 뭐 상용화나 아니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그 제가 설명 중에 뭐 소니의 HMD 말씀을 드리면서 지멘스는 독일 회사고요. 소니는 일본 회사고, 지멘스가 작년에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클라우드는 아마존 걸 쓸 겁니다. 그 다음에 HMD는 소니 걸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술은 또 다른 회사 걸 쓸 겁니다. 이런 식의 비전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고유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HMD를 우리가 만들고 클라우드도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안 하고 잘하는 건 걔네들이랑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식의 그 기업들 간의 협력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를 하면서 좀 비슷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삼성이 구글이랑 협력하는 것은 안드로이드가 아예 없으니까 구글이랑 협력을 하는 것이지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성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CS에 가보면 젊은 한국 사람들의 그 관람객 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고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이렇게 관광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도 있는데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런 비판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보자면 이제 뭐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같은 쪽에서 뭔가 창업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 분야가 결코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업이나 도전을 이렇게 좀 육성시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네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재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는 뭐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 저희도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단순히 이게 에너지가 그냥 뭐 전력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이 어떻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저감을 시킬 것이고 얘가 잘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좀 땡겨와야 될 것이고 분배를 할 것인지 종합적인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간에 생산부터 폐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한 가지 좀 사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 기업에서 봤던 인상이 좀 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나소닉에 있는 전시관 중에서 그 제품의 생산부터 리사이클 단계까지를 각 단계를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려서 각 단계별로 NFT화 시켜서 내가 뭐 제품을 AS를 하거나 폐기를 시킬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이 다음 단계는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동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돌리려면
더 비싸질 텐데 누가 이걸 쓰냐.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많이 줘서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제품을 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파기하는 게 아니라 전주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국하고 제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산단가가 전혀 나오지 않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한 단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가기보다는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좀 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도 좀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 고도화에 대한 유연한 변화라고 하는 측면은 뭐 존 디어에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농기구 만들었던 회사가 AI나 뭐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전혀 다른 양상의 아주 고부가 그 기업으로 고부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던 것처럼 원래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거에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좀 적용화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자국 기업 간의 뭐 경쟁 우위 분야를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과 서로 협업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모르게 해외에서는 좀 아주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만 뭔가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분야랑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끔 하는 좀 개방성을 좀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좀 진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전시를 보셨던 정혜동 PD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제 기억에도 2016년에 아마 알렉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 쇼핑몰을 가지고 알렉사라고 하는 그 스마트 스피커를 집에 하나씩 두고 헤이 알렉사 하고 불러서 냉장고 뭐 비면 아마존에 있는 거, 아마존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담아서 내 집에 보내줘. 이걸 가지고 이제 아마존이 책 파는 데가 아니었구나, 그 물건 파는 쿠팡 같은 회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었는데, 그 아마존의 알렉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2017년에 CES의 거의 모든 가전들이 다 알렉사하고 연동된다는 걸 강조를 했었거든요. 우리 제품도 알렉사랑 연동됩니다. 우리 제품으로도 알렉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올해는 엔비디아가 그랬어요. 전시관 중에 엔비디아 마크가 이렇게 달려있는 전시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솔루션들은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고, 어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배를 한, CES를 지배한 거라고 볼 수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줬다라는 것은 이면에 깔려있는 뭐 AI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AI에 대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미래는 와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미래는 오고 있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